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제 졸업식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졸업식이었습니다. 이제 곧 또 입학식이 있을 텐데, 입학식에 재수없이 들어오는, 네, 하여튼, 재수 삼수하지 않고 바로 들어오는, 이른바 현역. 몇 년생입니까? 재수 없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표현을 그때 쓰는 건가요? 몰랐어요. 예. 그렇군요. 예. 이제 재수 없이 들어오는 친구들이 2000년생들이죠. 2000년생이요. 우리 오늘 이제 녹음 끝나고 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야 되는데, 어제 함께 근무하는 선생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작년에 대학 들어온 학생들, 그러니까 28학번이죠. 예. 그 친구들이 1999년생이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신입생들은 2000년생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데 28학번들이, 그러니까 1999년생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예. 니들이 20세기를 알아? 아이고, 참. 그러네요.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가버렸어. 아이고, 참. 아니, 2000년 하면은 그때, 저도 한창 연애할 때인데, 그때 만약 결혼하고 애를 낳았으면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늦었어요. 예. 이거 참. 제가 또, 이 첫애가 2007년생인데요. 2006년생 그 누나들이 어디 가서 이런 질문을 받았나 봐요. 2002년 월드컵을 아느냐. 예. 그랬더니 2006년생 어린이들이, 여자 어린이들이 하는 얘기가, 역사책에서 봤어요. 아이고, 참. 근데 요즘은 정말 빨리 변해요. 네. 우리 때보다 훨씬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3, 4년만 차이 나도 뭐 깍듯하고요. 예. 결국 세대 차이를 이렇게 금방 느끼나 봐요. 시간의 그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거의 할아버지 급이 돼버렸습니다. 예. 교수님, 정말, 훅 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네. 예. 맞아요. 금방 갑니다. 세월 참 빨라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세월이 참 빠른데, 이 헛소리 나고 다니는 새끼들 보면은. 글쎄 말이에요. 속에 열불이 납니다. 예. 나도 이한배 기자처럼 막 한번 내뱉고 싶은데. 교수님. 우리 이한배 기자 영역이어서 침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교수님 그 사회적 위신도 있고 그러신데, 무슨 사회적 위신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실 두 권의 책을 골랐었어요. 예. 도올 김영옥 선생이 우린 너무 몰랐다. 그렇죠. 근데 이 책은 뉴스공장에서 막 얘기하길래. 네. 또 우리가 뉴스공장하고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라이벌. 라이벌급도 아니죠. 못 되죠. 거기 우리 오늘 읽는 책 코너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송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죠. 감당을 못해. 저는 그 도올 선생 책만 나오면 어떤 책이든 다 구입하는데 도올 선생이 몇 년 전부터 이제 동아시아 역사, 중국 역사, 그리고 고대사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시더니 이 4.3과 이 여순 항쟁을 통해서 현대사를 새롭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예. 늘 저는 뭐 감동적으로 읽습니다만은 그 철학자 또는 사상가의 시선으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우린 너무 몰랐다는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책이고요. 예. 이건 뉴스공장 얘기가 돼서 도올 선생이 안 나가셨더라면 제가 소개를 진지하게 했을 텐데. 해주세요, 교수님. 까마득하게 잊힐 때쯤에서. 예. 5월이 오면은 그때쯤 제가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예. 오늘은 그림 동화책 한 권 골랐습니다. 제가 이 동화를 간간히 소개해드리는데. 오래전에 제가 프레데릭이라는 그 멋진 그 생쥐들 얘기를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요. 예. 샤를 페로나 그림 동화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이솝 우화도 한번 제가 한 차례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동화나 우화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훨씬 더 실감 있게 와닿을 때가 있죠. 책들과 인연이 별로 없는 분들에게는 예. 짤막한 책들의 그 뭐랄까요, 임팩트가 딱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화책을 뭐 종종 봅니다. 뭐 동화책이 갖고 있는 문학사적 의미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3을 짤막한 동화,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책 한 권 골랐습니다. 제목이? 네, 무명천 할머니입니다. 무명천 할머니. 예. 네, 이 무명천이란 무명 있잖아요. 그 천, 배. 네. 예, 무명천입니다. 그 무명으로 평생 얼굴을 칭칭 감고 다닌 할머니 얘기입니다. 이 동화는 좀 뭐 그 자체로 네. 마음이 벌써 짠해집니다. 제목만 그렇죠. 접해도요. 네. 예. 네. 정난이 선생이 글을 썼고요. 이 정난이 선생은 정말 우리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의 그 감춰진 이야기들을 비롯해서 네.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을 이런 글들 통해서 많이 알린 분입니다. 예. 그리고 양상용 선생이 그림을 그린 그림책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도울 선생이 우리 너무 몰랐다라는 책에서도 제주 항쟁에 대해서 4.3에 대해서 참 깊이 있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현기영 선생의 순이삼촌이나 그리고 김석범의 대작 화산도 등을 짧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 4월이 되면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은폐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감춰진 이면에서 열심히 이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사실들을 발굴하고 역사적 그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아요. 화가들이나 이런 작가들이나 시인들이나 그리고 이런 동화 작가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키나와에 갔을 때도 이런 오키나와의 그 상처들을 알리는 그 동화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 연장선상에서 무명천 할머니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짧게 우리 도울 선생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짧게 4.3 항쟁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47년 3월 1일에 그 이른바 3.1 운동 그 기념식에서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4.3의 출발점이죠, 그게. 네, 출발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들이 그 경찰들이 모른 척하고 뭐 흐지부지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의식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식민시대 때 최고의 그 지식인들이 터전이 바로 제주도였다는 건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도민적으로 들고 일어서죠. 파업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48년 4월 3일에 이제 본격적인 봉기가 시작되죠. 그 과정에서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또 3만 명 넘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희생당합니다. 제주도 인구가 그 당시 3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10%가 죽죠. 이건 그야말로 세계사적 제노사이드의 한 페이지를 그야말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런 선례가 없었던 모양이군요. 네, 없습니다. 이민족을 이렇게 대량 학살한 경우는 있어요. 그것도 물론 뭐 범죄, 정말 그럼요. 입에 올릴 수 있는 범죄 행위지만은 예. 같은 민족이 뭐랄까요, 정권을 옹이하기 위해서 또는 그 정권의 안정화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집권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최대 집단 학살 사건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예.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무명천 할머니입니다. 이 무명천 할머니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명천을 평생 칭칭 감고 살아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말도 잘 못합니다. 제주도 말로는 모로기 할망이라는 별명을 불렸다는데요. 이 모로기란 말이 언어장애인을 표현하는 제주 방언이라고 합니다. 예. 이 할머니의 그 고통스러운 삶, 이름은 진아영입니다만은 지금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제주도 그 4.3의 상처들을 드러내는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글과 함께 이 그림이 대단히 그 충격적으로 와닿습니다. 아마 지슬이라는 그 흑백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슬의 이미지하고 포개지기도 하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불타는 마을을 뒤에 두고 도망치는 장면들, 그리고 그 제주도에 가면 동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환산섬이니까 동굴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지금 제주도 가면 곶자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숲 같은 곳이죠.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많이 망가졌습니다만은 그곳에 숨어 있던 많은 사람들의 그 표정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진아영이라는 소녀가 이 쌀독을 들고 나오다가 뒤에서 쏜 파편에 맞아서 얼굴이 완전히 뭉개집니다. 그리고 이 쇠몽둥이 휘둘려서 쓰러져 버리죠. 그런 이후에 이 진아영 할머니의 삶이 어땠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죽어갔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여러 길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초토화 작전 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만 하나 말씀드리고 우리 할머니의 이후의 삶을 얘기하죠. 제주도에 가면은 백조일손지묘. 백조일손지묘. 네네. 100명의 할아버지, 조상들에게 우리는 한 손자다라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한 곳에서 뭐 100명, 200명, 300명이 이렇게 떼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유해를 수습해서 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다 묻고, 우리는 100명이 죽었다 그러면 100명의 조상을 가진 한 자손이다. 라는 의미로 이 묘를 썼다는 것이죠. 이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죽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학살을 당했던 겁니다. 이 정치적 의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4월이 되면은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우리 무명처 할머니, 진아영 할머니 어떻게 됐는지 그림책에서 표현하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새 아영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명천으로 턱을 감쌌습니다. 매일 무명천을 갈기 위해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가족들의 손에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으깨져 잃어버린 턱처럼 할머니의 삶도 총탄에 으깨져 버렸습니다. 이런 진아영 할머니와 같은 삶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제대로 치료는커녕 온갖 고통들을 온전히 끌어안고 살아야 했겠죠. 홀로 정말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 삶의 한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무명천으로 얼굴을 감싸고 사람들 앞에서 절대 풀지 않았습니다. 마을 제사나 잔치가 있어도 혼자 구석에서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모르게 할 망 우리랑 함께 먹어요. 사람들이 말을 건넸지만 할머니는 구석에서 살짝 고개를 돌리고는 눈웃음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혼자 구석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무명천을 풀었을 때 드러나는 흉한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턱이 없는 할머니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는 물에 만 밥이나 죽 같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음식을 한 숟갈 입에 넣을 때마다 절반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땠겠습니까? 이런 그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이 진아영 할머니, 우리의 무명처 할머니야말로 이 제주도의 아픈 얼굴이겠죠. 그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직시하고 그리고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우리 후손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주 못지않은 여수 순천이나 이 광주에서 권력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의 시간들, 그 지옥의 시간들을 헤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이 망발을 내뱉는 이 새끼들 보면은 착한 저도 뭐 견딜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정말 우리 시대에 뿌리 뽑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진아영 할머니, 무명처 할머니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떠올리는 이유도 이런 현대사의 학살의 역사를 되새긴 것과 맞먹는 무게일 겁니다. 그 무게를 확보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역사를 이 엉망진창으로 왜곡하고 그걸 어떻게든 자기식으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자들을 응징하지 않으면은 우리 할머니들의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현대사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지만은 예.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흉악한 이 집단들은 어떻게든지 현대사를 지우고 가리고 왜곡하고 은폐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는 지금의 국면이 대역사 전쟁의 시기라 생각을 해요. 이런 역사 전쟁에서 저들에게 우리가 숨 쉴 틈을 열어주면은 저들은 걷잡을 수 없이 밀고 들어올 겁니다. 쟤들의 그 막말, 망언이라고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 무기들을 다시 날카롭게 겨려서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이런 역사 전쟁에 나서지 않으면은 예. 또다시 우리는 고통스러웠던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불길한 예감입니다. 네, 이 짤막한 그림책이지만은 예. 그 울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할머니의 그 표지를 보시면은 무명천으로 칭칭 감고 있는 그 주름살의 깊은 모습이 아주 선한데요. 이 할머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한번 되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복도 할머니를 보러 와서도 우리는 아직도 그 일본의 진정한 사과 한마디 얻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경에 진아영 할머니도 원한 속에 저 먼 길로 떠나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예. 네, 해서 오늘 4.3과 여순과 광주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 내부 식민지의 상황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역사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이 그림책 무명처 할머니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제가 방송을 꽤 잘하는데. 그럼요. 말이 떨리네요. 사안이니만큼요. 막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런 역사에 큰 똥을 싼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똥 모독하지 마십시오. 똥은 또 유익하죠. 예. 네. 똥이 얼마나 유익한 걸음인지 잘 모를 겁니다. 저는 똥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정말 그 폐기장에서 썩어가는 자들이 그 악취를 풍기는 자들이 어떻게든지 기어 나와서 역사를 뒤집어 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형국이라고 봐야겠죠.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사람을 학살하고 역사의 그런 이런 깊은 상처 이런 것들을 은닉하고 입 막고 그리고 못 보게 한다고 한들 이게 없어지냐 이거예요. 결국은 또 나중에 이 같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런저런 또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서 계속 기억되고 기념될 텐데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이 오명이 될 텐데 아니 이런 건 생각을 못하냐 이거죠. 근데 거기까지 생각이 닿을 것 같으면은 뭐 그렇죠. 그렇죠. 거기까지 상상할 그 토대 또 토양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권력, 이권에 눈이 먼 자들이 어떻게 과거에서 이 교훈을 얻고 미래에서 내 또 다른 삶을 발견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기대는 미리 빨리 접으시는 게 좋고요. 해서 말씀 나온 김에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김 PD가 하는 평화나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리핑에서도 뭐 여러 차례 얘기하시던데 우리 그 가짜 뉴스, 역사를 왜곡하는 그 뉴스의 진원이 대형 교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을 종교의 그 울타리에 가둬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순간 정말 그 뭐랄까요 전염병처럼 번질 겁니다. 그걸 차단하는 역할이 막중한 역할이 나는 김 PD에게 있다 생각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응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후원하려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못 들어갔어요. 아이고. 내일 모레 들어가서 후원자로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이런 논문을 써보고 싶은데요. 왜? 논문 쓰지 말고 그냥 이런 거 하세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 논문 주제로도 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수님께 한번 좀 컨설팅을 구하고 싶은데 이게 저 개신교나 이런 쪽에서 가짜 뉴스가 번성하는 이유를 신학적으로 한번 규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개신교는 사실
축자영감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맥락도 무시하고 이런 고고학적, 철학적, 이것도 역사학적 이런 그런 토대를 부정하고 있는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결국에는 요즘에는 성서 대신 목사의 말이 또 성서를 대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거짓말하면 있는 그대로 또 믿어요. 그러게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배경이 되지 않을까. 이걸 한번 좀 가제로 삼고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우리 김 PD 연구보다 저널리스트의 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이른바 그 축자 영감이나 성경 무오류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이죠. 이게 무슨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성서가 쓰여지던 시절에도 이게 통용됐던 게 아니라 18세기, 19세기 와서 하도 저쪽에서 그 성서에 대해서 고등비평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나온 거거든요. 보수가 이제 결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경은 1.1억도 오류가 없다라는 이런 논리로 또 그 대동단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제조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무오류설을 담론이 구성된 것이죠. 이제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신학적으로 그게 접근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 사람들에게 신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게 또 신학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게 지금 뭐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니까 이걸 또 간과하는 것도 좀 아쉬워 보입니다. 사실. 근데 저 증오와 혐오의 언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해야 할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혐오의 혐오를 맞서거나 증오의 증오를 맞서는 순간 저는 그 게임은 정말 그 난장판으로 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싸움의 전략도 전략 전술이 대단히 치밀하고 대단히 그 교묘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정선태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